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으로 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국왕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서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는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처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등 이견은 여전한 것 같군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3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선관위 직원이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당내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여권 내부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의 통합, 또 연대, 그리고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 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물가 속보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3.2%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한 가운데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뛰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5월 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랐는데 국산 쇠고기는 7.5%, 쌀은 11.7%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2.6% 상승한 가운데 국제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에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포옹을 하면서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지난 2017년 대선이었나요? 두 사람이 아주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했잖아요. 어제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너무 진짜 화기애애했죠. 그리고 일단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집권을 할 때 이미 계엄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라가 거의 뭐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어쨌든 만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다가 결국 못 만나고 중요한 일정들 때문에 계속 밀려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풀어야 됐을 얘기도 많았을 것이고 또 조언을 받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뭐 한미 관계라든가 아니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반도체 문제와 관련돼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이 산업 클러스터 구축해가지고 그것이 또 기반이 됐다 해가지고 전직 정부와 지금 현 정부가 결국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가 된 게 최근에 이제 당내 갈등이나 분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합, 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확장과 그것들이 결국 성과로 연결돼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에 호응을 보내주셔야만 또 재집권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아주 의미 있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민주정권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이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것은 결국은 당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명 대 친문의 갈등을 앞두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당내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재명 현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향한 확장, 그렇기 위해서 외연 확장에 더 방점을 두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 내에서도 친명과 친문 사이에 나오고 있는 그 기조가 이어졌다고 봐야 돼요. 당 내에서 친문 세력은 결국은 외부 세력까지 합친 결국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조국 혁신당까지 그래서 전통 친문이 적자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류다. 이것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은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가 똑같거든요. 하지만 친명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하고 특히 보수 인사까지 영입하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실용주의, 더 큰 외연 확장을 나가야 된다는 걸 지속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어쨌든 단합을 위한 그런 제스처는 취했지만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 중에는 단합보다는 오히려 더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두 사람 다 단합과 통합을 언급했지만 강론은 달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무협지로 따지자면 절대 고수들의 만남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이번 절대 고수들의 만남으로 당내 갈등이 좀 누그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나의 또 멸칭 가운데 맨 앞자리에 사람 성을 따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맨 앞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한 진영의 뭐 이 대통령 어느 한 진영에서 싸우는 어떤 장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당의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또 지금 국가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두 분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만큼 저는 당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도 서로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가 멸칭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진영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굉장히 불안감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를 통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이 전당대회를 끌고 나가는 후보자들 역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바로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2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격을 했고요. 또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신경전입니다. 예. 네, 서로 이제 뭐 잽을 날리는 건데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어쨌든 집권 초기에 뭐 아주 선명성을 내세워서 이 개혁 성향을 잘 드러내면서 실제로 개혁 작업을 일부 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민주당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뭐 연임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표 시절에 2번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 특이하냐고 하냐면 당시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실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뭔가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갔었던 것인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수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이 똘똘 뭉쳐져서 다시 한번 당대표 했던 계기가 됐다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권을 했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잘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임기 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내에 잘 보여주고 그다음 기수로 바로 넘어갈 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안정감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뭔가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주기에 아마 그러한 잽들은 제가 볼 땐 유의미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잣대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뭐 저는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 뭐 당내에서 이렇게 여론을 보면은 사실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혁 입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위헌적인 입법을 많이 쏟아내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사실 최근까지도 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개혁 법안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또 반기를 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최소한의 예외적인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몫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마 전당대회 내내 갈등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정 통합을 정청래 전 대표는 얘기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당정 통합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1인 1표제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본인이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는 갈등이 잠복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당원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1년 반 정도 어쨌든 함께한 김민석 전 총리를 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조금 더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정청래표 1인 1표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음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1인 1표제와 관련돼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 지역의 당원 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예. 그리고 호남 지역이 많고 또 특히 수도권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권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의원제가 지금 없어지면서 1인 1표제가 된 거라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50대, 60대 당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세대 간의 어떤 보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충분히 이 설득력이 있는 거라서요. 1인 1표제로 갔을 때 장점은 누군가가 우월하지 않고 모두가 또 동일한 표를 던진다는 점에서 뭐 균등한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지만 실제로는 이 표의 등가성 면에서 또 다른
득을 보는 또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낼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논의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결론까지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도 당권 주자 간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회 경선이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에 있는 충청 지역부터 이뤄지는 것을 두고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호남을 뒤로 미루는 게 맞냐 이렇게 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것도 약간 잽 같은데요. 일단 뭐 물론 이제 고향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여론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변수가 있다면 말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변수가 크게 있기가 좀 어려운 전당대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속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된 속도전에 대한 뒷받침, 국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발을 뭐 최대한 어떤 누그러뜨리고 실제로 국민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더 내세우면서 실제로 당원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잣대를 두고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경쟁은 더욱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계속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발 징계 정국으로 인해 또다시 내홍이 거세지는 양상인데 지금 친한계와 개혁 성향의 현역 의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당 안팎에서 비판도 나오고 희화화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징계당하면 스타가 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징계 정치라는 것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면서 대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과거에 징계 정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징계가 사실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전철을 또다시 밟겠다는 자체가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번 징계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를 위한 셀프 제소, 셀프 심사예요. 뭐냐면은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들이 결국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들이 제소를 했고, 그리고 윤리위는 어떻습니까?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장동혁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당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복귀했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결국 지난 재보선거 때 민심은 한동훈 의원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정식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금 이렇게 표를 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은 본인이 정말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 정치, 대결 정치로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상실됐다고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한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 정치는 지양하고 진짜 본인 말대로 통합을 위한 그러한 마음 열린 자세로 의원들을 만나고 당원들을 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당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측이 윤리위 제소도 하고 징계 결정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고립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예. 최근에 한동훈 의원도 어느 모임에 이제 들어왔더니 텔레그램에서 바로 이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겉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징계 정치를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은 그것도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저 분당 정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프로젝트를 좀 통해서 실제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은 공고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쫓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자기가 실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원칙이 좀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 전에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은 5.18 이 민주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장에서 징계 이미 탈당 공고 처분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반발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징계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잃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희화화되는 방향으로 본인 스스로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시즌2 시동에 당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구주류인 친윤계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주류의 선택이 국민의힘 권력 재편의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윤계로 불리는 구주류 세력이 한동훈과 장동혁 사이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이미 정정식 원내대표도 구주류의 지원을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선출된 원내대표조차 선거 소추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징계 문제도 그렇고 다 장동혁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소리가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 혼자만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주류도 아마 일부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의총에서도 구주류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의총 때 장동혁 대표가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주장했을 때 그게 부결된 것도 결국 구주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이 가야 될 방향은 구주류 그리고 현재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국민이 준 기회를 통합으로 그래서 보수 재건으로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데 쓰느냐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주류도 이제는 한동훈 포비아에 대해서도 마음을 점점점 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한동훈 포비아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게 구주류의 진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한동훈 의원의 포비아가 없어지고 정말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불리한 거는 장동혁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렇게 징계 정치, 대결 정치로 가는 거는 구주류도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이번에 회초리를 계기로 다음 총선에 승리하는 게 구주류도 의원을 더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다음 대선 때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큰 눈높이로 더 큰 자세로 이렇게 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갈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양당 상황 알아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선관위 사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진입이 관건일 것 같아요. 진입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고 지금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제가 볼 땐 국가의 공권력 혹은 이 정식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본인도 그거를 절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룰이 있는 것이고 그 룰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그 어떤 이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국가적인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좀 차분하게 이런 국가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두 분의 의견 모두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국조특위 회의에서 선관위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검증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방법 어떻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지금 어쨌든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적어도 믿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공개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시민들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 꼼수라고 비춰질 만한 것들 단 그런 것들은 일말의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한 채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이 결론이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선관위가 제안한 대로 대승적으로 다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선관위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 때는 선관위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의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 본인들이 점차 궁지에 몰리니까 이러한 안을 냈는데 그 안 자체가 과연 선관위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2030 특히 세대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꼼수로 쓰는 거 아닌지 그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가 굉장히 더뎌요. 사실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제도 사실 수사기관에 개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어요. 조사일 뿐이지 수사의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만약에 이렇게 더 더디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다면은 특검의 필요성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의 진정성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특검까지도 여야가 함께 더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가시고 국민들이 이런 노여움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의원이요. 지방선거 당일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내용 이중기표에 대한 공지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때마다 보면 이게 뭐 장난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그게 장난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무효표가 되면 실제 본인의 표 자체가 그냥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에 대한 어떤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공지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논쟁이 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달리 어떤 뭐 민주당이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 일리도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황제 민원이라고 비판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그날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위원장한테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저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저희 선대위원장도 국회의원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단위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과연 서영교 의원이 중앙선거위원장한테 했다는 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인식하고 있다느냐 이것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본인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의해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한 거 아니냐 이런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다고 하니 아마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걸 먼저 반성해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반성을 할 때만이 앞으로 국회가 더 원만하게 돌아갈 겁니다. 네, 야당으로서의 지적과 또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진행될 현장 조사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충돌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 남성이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막는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 막아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난장판이 있고 잿더리가 쏟아져가지고 탁자, 의자 이런 데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달 전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그런데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이 양을 도우러 온 남학생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장윤기에게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뒤늦게 발각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장윤기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8일 아들의 원룸을 찾아가 방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우는가 하면 살인을 연습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토막내서 여러 장소에 나눠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장윤기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앴는데요. 장 씨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자로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하고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까지 했음에도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 저지른 현직 경찰 아버지의 어긋난 부정. 소중한 딸을 잃은 유가족에게 한 번 더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찰 간부가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없앴는데도 처벌이 어려운 이 상황.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철저한 내부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입에 대한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광줄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 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씁쓸히 퇴장한 우리나라의 숙제는 여전합니다. 당장 내년 초 아시안컵에 대비해 감독을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축구 철학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로 꼽혔던 홍명보 전 감독. 이번 월드컵에서 수비적인 3백 전술을 고집하며 유기적 대응을 하지 못해 32강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오는 9월과 10월 A매치를 비롯해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국내파 후보군은 이정효 수원삼성 감독입니다. 광주FC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이끌며 본인만의 축구 철학이 확실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밖에도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지휘봉을 잡고 단 한 시즌 만에 K리그1 승격을 이끈 윤정환 감독과 FC 서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용수 전 감독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파보다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외파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벤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그립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큰데 빌드업 축구라는 전술로 대표팀의 색깔을 확실히 정립했고 성과도 냈습니다. 벤투 전 감독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감독직을 내려놓은 뒤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다 봤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재건 과정이 중요할 거라며 자신이 떠난 뒤 4년 동안 4번이나 사령탑이 바뀐 점을 지적했는데요. 차기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국 축구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 재임 기간을 보면 대체로 팀 성적과 비례했습니다. 제일 긴 기간 감독을 역임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경우 2018년 8월에 부임해 4년 4개월간 팀을 지휘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죠. 그리고 허정무 전 감독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의 경우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았는데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죠. 축구협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었기에 이건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축구는 다시 비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속도전보다는 분명한 축구 철학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또 감독 선임 이후엔 충분한 시간과 신뢰를 보내줘야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아시아의 맹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제주도에는 시작부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정체전선이 올라오지 않아 찜통 더비 속에 장맛빈 대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당분간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에 걸쳤던 비구름이 점차 남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새벽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상 범위도 넓어지면서 남부에는 그젯밤부터, 중부에는 어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 시작은 관측 이래 3번째로 늦었지만 중부지방만 놓고 보면 7월 장마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장맛비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남쪽이 장맛비로 흠뻑 젖은 것과 달리 수도권은 다른 풍경입니다.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충청까지만 북상하고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이어진 겁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맛비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 다시 북상할 걸로 보여 수도권에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은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장마는 역대급으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장마철이 더 길어지거나 더 강한 비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는데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장마 네. 역대 3번째로 늦는다라고 네.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겁니까? 장마가 시작되려면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더운 공기와 많은 수증기를 갖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비구름이 있습니다. 네.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로 밀어붙이는 데는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이제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그 더운 공기가 밀어붙일 시기에 상층에서 꼭대기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 더운 공기의 북상을 저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찬 공기가 왜 내려왔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기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별일이 없는데 이게 그 오른쪽에 강한 어떤 공기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것들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 공기가 장마 전선을 계속 밀어냈기 때문에 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장마 종료 시점도 늦어지는 건가 궁금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장마가 끝난다는 얘기는 남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쪽의 더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면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비구름의 그 규모가 조금 좁아들면서 위로 올라가 버려요.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끝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마전선이 북한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7월 말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마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서 오래 이어지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는 시기가 되면
장마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꼭 늦게 끝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장마의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마의 어떤 그 특성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뭐 45일까지도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짧게 왔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장마 시기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점과 기간이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현실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장마가 지금 이번에 이례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비의 양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최근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태가 이제 일정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공통되는 특징을 본다면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구름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기 때문에 공기가 좀 차갑게 식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고 폭염 속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 속에 폭우가 이어진 다음에 다시 폭염이 오는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마철에 어떤 내리는 비가 점점 더 강하게 내릴 그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장마 기간은 짧았지만 내리는 비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통 이제 100mm 이상의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경우가 작년에 13번이나 되거든요. 보통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뭐 몇백 년, 뭐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예전에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매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장마 기간뿐만 아니라 장마가 끝난 뒤 8월에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렇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뭐 1시간에 100mm씩 쏟아지는 그런 기록적인 호우가 갈수록 더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수증기 공급이 그만큼 강하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온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다가 점점 더워진다는 거죠.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만큼 많은 수증기들을 공기 중에 내뿜게 되고 이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그 북쪽에 있는 공기와 남쪽에 있는 공기가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예. 성질이 달라서 그 두 공기가 마주치게 되면 이제 커다란 그 위아래에 어떤 큰 흐름이 생기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두 공기의 성질 차이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짧게 이루어졌던 순환이 지금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 크게 발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수증기 공급도 원활한 데다가 대기의 불안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이 극한 호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는 또 많은 시민들이 놀랐던 게 밤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거나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겠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야행성 비가 이제 강하게 오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 이 이유는 낮보다는 밤이 수증기를 공급하는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그 공기가 뒤섞이면서 기류를 좀 공기의 흐름을 좀 막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밤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면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이 되고 이제 공급이 되면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한번 강해지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쪽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 수증기가 들어오는 길이 우리나라로 열리면 이때는 정말 뭐 1시간에 100mm 이상의 큰 호우가 밤에 이어지고 밤에 이제 비가 이어지면 참 걱정이 뭐냐면 밤에 이어지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요즘에 레이더를 통해서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형태는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확률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밤에는 미리 이러한 거에 뭐 대비할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대피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언제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좀 면밀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게 장마라면서 해가 왜 이렇게 쨍쨍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장마가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내리기도 하는데 기상청은 이걸 또 장마라고 하더라.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장마와 현재의 기상학적 개념의 장마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장마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비가 오랫동안 지루하게 내리는 기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마의 형태가 점점 바뀌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최근 6년 동안 장마 패턴을 봐도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다가 또 아니면 지루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제 기상학자들도 이게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장마철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해 이제 결론을 냈는데 원래 장마라고 하면 남쪽에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커다란 그 더운 공기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마주치면서 생기는 아까도 말 이게 정체전선, 이 정체전선이 영향을 줄 때를 장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올라오는 더운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이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비구름이 발달하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정체전선에서 비구름이 지난다든지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철이 조금 변화가 된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성질 그리고 특성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들도 그 더운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이 이제 그렇죠. 생산이 되는 것처럼 올라갔죠. 예. 네,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더위가 심상치 않다는데 프랑스 그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유럽에서 더위 때문에 평년보다 1000여 명이 더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더운 겁니까? 유럽의 더위는 사실 참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더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기온이 높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40도가 안 되거든요. 39점 몇 도로 기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40도가 넘어서 뭐 철로가 녹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그런 열적인 충격을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날씨로 인해서 더 숨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추가적으로 1000명이 날씨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날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늘 수 있다. 근데 그게 1000명 이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40도를 넘는 폭염이 오면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열 충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메가 열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오메가 문자 모양처럼 지금 유럽이 어떤 더위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더위를 몰고 오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이 좀 북위도 좀 높아요. 위도가 좀 높아서 그렇게 더운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사하라라고 왜 그 사막지대 있죠. 아프리카 북부에 열이 아주 많이 쌓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열이 쌓인 고기압, 이 열이 쌓인 공기 덩어리가 쭉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서유럽을 강타하고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공기 덩어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 공기 덩어리가. 근데 평소 같았으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런 공기 흐름이 원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공기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기면 이게 갇히는 거죠. 공기가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몸에도 그 이제 동맥경화 같이 피 흐름이 일정치 않으면 원활하지 않은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도 이 바람의 그 기류의 편안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 곳에 갇히면 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열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유럽에서 열돔 현상 때문에
아주 높은 기온이 기록됐는데 지금은 동유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조금씩 그 열돔의 형태가 좀 무너지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틀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유럽엔 에어컨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면서요? 그렇죠. 유럽은 이제 오래된 도시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도시들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요즘엔 뭐 중국산 그 이동식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도시에 관광을 업으로 하는 동네가 많죠. 미관 그러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경관이 막 어지럽히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기후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데 덥다고 에어컨 막 틀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더 느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우파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좌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럽을 강타하는 열돔 현상이 건강을 크게 해치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에어컨의 도입은 조금씩 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열돔 현상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 심지어 돔이 2개가 겹치는 이중 열돔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우리나라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있는 커다란 그 공기덩어리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8월에.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아래쪽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영향을 주는데 서쪽에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층에도 더운 공기, 상층에도 더운 공기가 오면 아래 위로 다 덥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성질이 한번 영향을 주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높은 식으로 이렇게 열돔 현상이 생기고 이게 조무주에 움직이지 않게 되면 폭염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더위를 몰고 왔던 해들이 대부분 이런 열돔 현상들이 오래 이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래 이어지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는 올해 뭐 이런 열돔 현상이 이어져서 분명하게 폭염이 이어진다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좀 이른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올 여름 기습 폭우 그리고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진 YTN 재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은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도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수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면 지체포 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하나
쪽에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기획계장을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A 계장은 선거 당일 송파구 측과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고 내부 대응이나 보고 업무를 직접 맡았던 인물입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2명도 불러 투표용지 50% 인쇄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강남구,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를 각각 1명씩 소환해 선거날 상황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50% 인쇄 결정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투표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습니다. 3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의 흔적을 수습합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추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몬 3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골프 연습장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창고 집기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해선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하행선에서 변압기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퇴근길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해선 열차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서해선 전기 복구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에 8,300선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0원을 위협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와 환율 상황은 어떨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했는데요. 코스피 7,00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7,88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900선이 깨졌군요. 8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46% 내린 7,933포인트로 개장해서 지금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5.34%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897포인트, 900선을 다시 내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남는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과잉 투자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폭도 오늘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반도체 투톱이 주춤한 사이에 시장은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N달러 환율과 함께 동반 치솟고 있는데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까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1,5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현재는 1,554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이 전염병 창궐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공급되기 전 식량 상당량이 부패하는 등 정부의 부실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1,000명을 넘어서 보건의료시설들이 수용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약 5만 9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고 있어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El apartamento del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유엔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에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며 구호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입니다. 구호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은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지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과 모기와 벌레맥의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멕시코에서 2016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140만 인파가 길거리 행사장으로 몰리면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열린 16강 진출 축하 행사에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100만 인파가 축하를 위해 모였던 독립의 천사 동상 인근 거리에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9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조직한 단체들은 자신이 불법 이민자 출국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0일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등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남아공 경찰 당국은 전국적으로 120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가운데 12곳에서 소요 움직임이 나타나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적극적인 대비로 과거와 같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은 지난 밤사이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하고 아침에 체감온도가 열대야 수준에 근접했는데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거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내륙의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9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수도권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습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급락에 조금 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한파의 영향을 받아 8,000선이 붕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빠르게 매도 수위가 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